사회는 조금 더 포괄적인 거죠. 기본소득은 조금 더 협소한 의미고 아마 기본사회를 그냥 뭐 기본금융, 기본주택, 기본사회, 기본수당 뭐 그런 식으로 아마 기본교육, 기본의료 아마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무튼 간에 이제 권력을 잡게 되면 본인들이 이제 하고 싶은 대로 할 테니까 뭐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또 오늘 보도가 됐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에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자, 이걸 보면은 어떻게 꼭 이렇게 사람들이 당하고 난 다음에 어마어마하게 당하고 난 다음에도 알까 모를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 딱한 거죠. 이제 미국에서 뭐 이제 아마 그런 고든 창이나 이런 미국의 공화당 진영에 굉장히 영향력 있는 인물들 한 10여 명 정도가 한국의 대선 참관을 위해서 아마 입국하는 모양입니다. 그거를 보고 뭐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저는 좀 참담한 게 나라가 건국되고 80년이 돼 가지고 뭐 예를 들면은 그런 교역 규모는 한 9위 정도가 되고 나라가 참 대단한 나라가 된 거죠. 그런데 더하기 빼기로 구성되고 있는 선거제도 하나 제대로 그걸 못해 가지고 한국 선거를 걱정해 가지고 미국의 공화당의 주요 인사들이 내환할 정도가 되니까 쌍술 들고 박수를 치는 사람도 있지만 참 참담한 거죠. 그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한테 19세기 말이나 20세기 초엽에 미국의 그런 개신교 선교사들이 대거 내한해 가지고 한글 교육도 하고 병원도 지어주고 예배당도 짓고 무슨 개화 사상도 집어넣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완전히 그냥 뭐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사람인 거죠. 뭐 일부 사람들은 무슨 뭐 일본이 침략을 안 했으면 조선이 알아가지고 이런 개국을 했을 거다, 개화를 했을 거다, 죽었다 깨어나도 그건 저는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보거든요. 병원도 다 미국 사람들이 지어줬지 않습니까? 미국의 전 국민 여러분들 교인들이 다 심지어 텍사스의 가장 남쪽에 있는 갤베스톤의 작은 그런 예배당에서도 헌금을 다 내 가지고 한국의 여러분들 대구의 동산병원 뭐 아마 개신교도가 지은 병원이 미국 돈으로 지은 병원이 50%가 넘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라가 일어섰는데 80년이 흘러가 이제 선거 하나 또 여러분들 미군정 때는 선거를 못하니까 또 야간 학교를 만들어서 가갸 거겨 이름 가르쳤지 않습니까? 5월 10일 총선을 그래도 뭐 기억니언을 알아야 여러분들 선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가 찬 거죠. 내가 보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분들 우둔해 가지고 이렇게 어려움을 지금 가끔 가다 보면 저한테 왜 선거 방송 안 하냐고 하는데 지금 선거 방송 하면 뭐 합니까? 5년간 했는데 지금 해가면 뭐 하냔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마음도 제가 이해하는 바가 없지는 않지만 인생이든 뭐든 다 기회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기회를 놓치게 되면은 이제 그다음에 어려워지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보면은 참 탁한 거죠. 가는 길이. 그래서 이제 한국 뉴스를 많이 제가 안 다루는 겁니다. 떡을 치든 뭡니까 박살을 내든 간에 뭐 본인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거니까. 자, 오늘 서론이 좀 길어졌는데 여기 이제 기본사회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기본사회를. 기본사회를 하겠다는데 돈을 어디서 구해 가지고 이런 사회주의처럼 다 먹여 살릴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뭐 그러나 완장을 차게 되면 이제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할 테니까 거기다 국회가 이제 장악이 돼 있으니까 뭐 실질적으로 일당 지배체제에 들어가는 거죠. 대한민국이. 그죠? 자, 여기 이제 오늘 조선일보가 이제 이런 사설에
기본 사회를 강행한다는 이 책임질 생각은 있나. 뭐 정치인이 책임질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재임 마치고 다 나가면은 개판을 치든 떡판을 치든 뭡니까. 나가면 연금 받고 다 잘 살 건데 정치인들이 나라를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전부 다 뜯어먹을 생각하고 뭡니까. 재임 기간 동안 폼 잡다 나가게 되면 빚을 400조 300조 다 이렇게 늘려놓고 나가지 않습니까. 지금 나라 살림살이가 1년에 100조씩 더 쓰지 않습니까. 수입 대비해서. 부도 안 나겠습니까. 파산 안 되겠습니까. 파산 나죠. 시간 문제지. 자기 재임 기간에는 뭐 웬만하면 파산 안 나도록 뭐 장난들을 다 치겠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기본 사회를 강행하겠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는데 조선일보도 크게 기여해서 조선일보도 고민이 있겠죠. 뭐 사기업이니까 뭐 눈치도 봐야 될 거고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국민의 기본적 삶을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 기본 사회로 가겠습니다. 국가가 어떻게 책임집니까? 다른 사람이 책임지는 거지. 다른 사람이 이름들 동시대에 세금 내는 사람 돈으로 다른 사람 먹여 살리라는 거 아니에요. 국가가 책임을 어떻게 지겠습니까? 국가가 뭡니까? 국가가 기본적으로. 세금 내는 사람 지금도 소득세 이름들 세금 안 내는 사람이 절반 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 소득세 법인세 이름 거두어 가지고 그다음에 사람 먹여 살리자는 거 아니에요. 기본 사회를 구현해야 되니까. 기본사회위원회 설치해 가지고 기본주택, 기본의료, 기본교육, 기본금융 그렇게 나가겠죠. 주 4.5일제 하고 그다음에 또 가면 주 4일제 하고 망하지. 안 망할 길이 있습니까. 오늘 나중에 소개하겠지만 구글의 창업자가 구글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과 함께 최소 주당 60시간 일을 해야 된다. 주 60시간 해가지고 AI 경쟁에서 이기겠습니까? 내 같은 사람들이라면 주 60시간 이상 일을 더 하는 겁니다. 평생을 그래왔고 지금은 좀 일을 덜 하는 편이죠. 젊었을 때는 뭐 100시간 이렇게 일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가 기본사회가 뭐다 이렇게 뭐 이야기를 안 하는데 확장된 개념으로 보죠. 그러니까 2022년 대선에서 주장했던 기본소득을 더 확장해 가지고 기본소득을 시작으로 기본주택, 기본금융, 기본의료, 기본교육 그렇게 나가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권력을 장악하게 되면 하고 싶은 대로 할 테니까. 민주당은 기본사회가 기존의 기본소득과 다르다고 했지만 무엇이 다른지는 명확히 설명하지 못한다. 명확히 설명하고 말고 이렇게 할 이유도 없는 거죠. 그냥 기본을 다 확장하는 거다. 누가 하느냐. 국가가 기본 생활을 책임져야겠다. 국가란 개념은 없는 것이고 세금 내는 사람들이 돈을 더 내거나 아니면은 아직 태어나지 않거나 미래 세대한테 이런 부담을 지어 가지고 지금 기본을 보장해 줘야겠다는 거 아닙니까. 젊은 사람들도 참 딱한 겁니다. 왜냐하면 앞이 안 보이는 거죠. 출산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인당 부담률이 현저하게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냥 국가에 의존해서 먹고 사는 사람 숫자는 현저하게 늘어나고 돈을 낼 수 있는 사람은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딱한 겁니까. 그런데 꼭 그 방향으로 갈 겁니다. 왜냐하면 권력이라는 것이 대단히 여러분들 최면술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의 멘탈리티 기본적인 사고라는 것은 권력을 쥐었을 때 봉사란 생각은 전혀 없으니까 군림하고 어떻게든 여러분들 그냥 휘두르고 하는 부분들이 일상이니까 그러니까 그대로 안 나가겠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그동안 정치적인 그런 입장을 어떻게 피력했던지 간에 이제 뭐 선거라는 것은 집단적 선택이니까 집단적 선택을 이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기본소득 기본사회는 이재명 후보의 신념이자 정체성으로 보인다. 제 눈에는 이재명 후보의 발끝부터 머리끝이 신념화, 내재화, 체질화되어 있는 것이 바로 기본사회, 기본소득, 그게 완전히 그냥 뭡니까 그냥 그냥 뭡니까 중독되어 있는 상태 같거든요. 그렇게 이제 되고, 그리고 뭐 이제 권력을 쥐고 나면은 하고 싶은 대로 안 하고 싶겠습니까? 그죠? 그 다음 선거를 걱정할 필요가 없는 나라지 않습니까? 다음에 지방선거를 걱정해야 됩니까? 아니면 다음에 총선을 걱정해야 됩니까?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다수당은 선거를 걱정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완전히 권력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없는 겁니다. 없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처분만 기다려야겠죠. 싫은 사람은 떠나는 거고 뭐 떠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너무 냉정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난 거짓말 할 수는 없으니까 내가 볼 때 여러분들 그렇게 돌아갈 것 같아 그렇게 보는 겁니다. 어제 비슷한 방송을 했습니다. 어제 참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나왔던 건 여기에 속내가 그대로 다 있지 않습니까? 나라가 빚을 지면 안 된다는 것은 무식한 거다. 그래서 돈을 써야 된다. 어제 그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어제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계양역에서 여러분들 한 연설은 압권이었죠. 그거는 이재명 후보가 갖고 있는 속내를 아주 리얼하게 그렇게 표출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한마디로 정리하면 돈을 뿌려서 경제를 살리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하고 싶은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국채 찍고 뭐죠 좀 있는 사람들 이름 더 거두어 가지고 그냥 쓰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어떻게 되는지는 시간 두고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참 5년을 그냥 날려버린 겁니다. 국민들이 여러분들 투표를 통해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그냥 뭐 그대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돈을 뿌려서 경제를 살리는다. 그게 이제 어제도 막 방송을 드렸던 것이고 그러니까 계속 확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 연설 같은 데서 나오는 문장을 가지고.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 엿먹으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정치 권력을 진 사람들이 폼 잡고 뭐 이렇게 하더라도 나중에 돈 빌려준 점이 장땡인 것이고 돈을 빌려주는데 신호등 역할을 하는 신용평가 회사들이 실제로 이런 힘을 갖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에라이 엿먹으라 이렇게 하면 그걸 끝장나는 거죠. 뭐. 그죠? 그러니까 항상 겸손하고 항상 고개를 숙이고 항상 조신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거를 원할 수는 없는 것이고 특히 한국의 정치 권력을 진 사람들한테 겸손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 자체가 그렇게 생겨먹은 것 같아요. 이제 야무지게 시장의 보복을 받으면은 그럼 그때 아차 하겠지만 또 금세 까먹어 버렸겠죠. 여기 이제 오늘 조선일보의 이런 일면 여기에 사설의 톱 기사가 보면은 국가 부채는 미국 일본 국채도 폭락시켰는데 우리는 더 할 것이다. 그러니까 조선일보도 이런 사회가 만들어지는데 크게 기여했으니까 뭐 별로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본인들도 신문사가 운영이 돼야 되니까 맹자왈 공자왈 이런 이야기는 계속 앞으로도 해야 돼. 뭐 신문사가 운영이 될까 하면 지면은 채워야 되니까. 그죠? 시장이 그냥 여러분들 그냥 발라버리고 나면 그냥 내려앉는 거지 않습니까? 뭐 딴 거 없지 않습니까? 시장의 여러분들 역습 그걸 어제도 보도를 해드렸지 않습니까? 일본의 정치인들이 선거를 앞두고 소비세를 여러분 낮춰 가지고 재정적자가 여러분들 커지면서 일본의 국채 발행량이 늘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하니까 당장 위험 프리미엄인 일본 국채 금리가 폭등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취지는 좋은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분 거의 경제 관련 골격이 감세 규제 완화를 통해서 경제 성장을 촉진시킨다 그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미국 하원에서 어렵게 215대 214로 감세 법안이 통과되자마자 그냥 바로 오늘 그냥 미국의 30년 장기물이 여러분들 5%까지 금리가 오르지 않습니까? 국채를 많이 발행할 것이고 공급 물량이 늘어나게 되면 국채 가격이 떨어지게 될 것이다. 그럼 돈 더 내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정치는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뭐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돌아가는데 자, 이렇게 이제 지금 상황이 그 이제 핵심 내용을 보니까 뭐 몇 번 이야기했던 겁니다. 이번에 미국의 여름 감세 법안이 향후 10년간 미국의 재정 적자 총액을 2조 5천억에서 3조 달러 정도 더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현재 기준으로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예상하는 대로 세금을 감면하고 규제를 완화해서 성장이 촉진되게 되면은 세금을 때릴 수 있는 세수 기반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재정적자 폭이 기대한 만큼 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더라도 이제 언론이나 시장에서는 보수적으로 보니까 산술적으로 계산하게 되면은 2조 5천억에 3조 정도의 10년간 적자액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 국채 발행액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가지고 미국 국채 금리가 5%대 돌파했지 않습니까? 일본도 마찬가지고 이른바 채권 자경단이라고 그렇게 하죠. 투자자들이 알아가지고 브레이크를 거는 겁니다. 이런 거에 다 교훈을 얻어야 되는 거죠. 한국은 뭐 여기 지금 이제 보시면은 미국의 달러화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축통화고 그다음 예나는 두 번째 여러분들 안전자산이지 않습니까? 두 나라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으면은 이제 한국이 재정적자가 누적이 돼 가지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예산이 600조인데 600조 예산으로 운영되는 나라에서 매년 수입보다 지출이 100조 정도 많다. 그럼 여러분들 해외 투자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 안 있죠. 등급을 낮추거나 그렇게 하는 겁니다. 100조 정도 더 쓰는 겁니다. 100조 정도. 나는 도대체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100조 정도 돈을 더 쓰고 있는 건 매년 100조를 더 쓰고 있는 겁니다. 100조 정도 썼는데 어떻게 지탱이 되겠습니까? 1년에 이런 6분의 1 정도를 재정적자를 내가지고 이런 더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가 부채 비중이 공식적으로 국내 총생산 GDP 대비 54.5%다 이 이야기는 그냥 중앙정부 부채와 지방정부 부채를 합친 가장 좁은 의미에 뭐 행정하는 사람이나 정치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부채 규모가 커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니까 가장 협의에 좁은 의미의 여러분들 부채고 아마 지금 한 3,000조 정도 될 겁니다. 아마 우리나라 부채가. 그러니까 국가가 미래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연금 충당 부채 이런 것까지 다 합치게 되면은 매년 100조 정도를 더 쓰게 지금 예산이 되어 있는데 그거보다 이제 더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주 평범하지만 세상에 공짜가 없지 않습니까? 세상에 만성적인 재정적자 초과 지출은 결국은 대한민국은 국제 신인도의 추락 신용등급 하락 그리고 금융기관과 기업들의 조달금리 상승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파국인 경제위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재임하고 있는 동안 정치인들은 임기 마치고 나가면 그만이나 무슨 책임을 지는 겁니까? 국민들이 나중에 다 여러분들 갚아야 될 돈인데 가장 대한민국의 비극은 선거로 정권 교체가 어려워진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선거로 브레이크를 걸 수가 없는 겁니다. 선거로. 그러니까
5년을 여러분들 시간을 뭐 국민들이 자의반 타의반 어떤 사람은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뭐 관심을 가질 수가 없었던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들 뭐 본인 이익이 되니까 관심을 가질 수 없었던 것이고 그렇게 해서 뭐 여기까지 와버린 겁니다. 와버렸기 때문에 지금 와가지고 개가천선해서 무슨 뭐 그걸 한다 해가지고 상황이 뭐 나아질 가능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거죠. 그 이후에 오는 모든 종류의 그런 내용들은 이제 비용을 치를 수밖에 없는 거죠. 어제도 보셨다시피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 미국의 재정적자가 증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이니까 당장 시장이 반응하지 않습니까? 미국의 국채 위험 프리미엄 금리가 급증을 해가지고 그러면 당장 또 연방 예산 가운데 이자 지급액이 지금 20%에서 앞으로 30%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이야기의 요지는 뭐 사람들이 다 먹고 살기가 바빠 가지고 뭐 그렇게 안 했겠습니까? 이해를 하는데 정치 권력의 폭주를 제어할 수 있는 힘을 국민들이 잃어버린 겁니다. 자의반 타의반으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을 앞으로 많이 치르게 되겠죠. 일본하고 여러분들 미국 어제 또 일본 기사 소개해 드렸지 않습니까? 일본도 뭐 그냥 국채금리가 폭등하고 이렇게 해서 야단 법석이 났지 않습니까? 금리가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미국 일본의 그 국가 채권 국채 1.28에서 1.53까지 올라간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일본도 재정적자가 급증을 하니까 국채 발행 증가가 예상이 되니까 당장 채권 위험 프리미엄이 급증을 해가지고 어제 오늘 그제 기사를 도배를 했지 않습니까? 자, 어떻게 여러분들 참 좀 꼼꼼히 따질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러면 다음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조선일보에 총통징후가 보인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너무 이제 뭐 기존에 새로운 내용은 없지만 조선일보의 양상훈 주필이 그래도 그동안 읽었던 글 가운데서는 좀 잘 쓴 글이더구먼요. 양상훈 주필이 쓰셨는데 선거를 앞두고 이제 글이 조금 민감하니까 글을 숨겨버린 것 같아요. 지금 들어가면 여러분 막 찾아야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뭐 보이는 손이 아마 작동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 조선일보 이 기사가 여러분들 새벽 일찍 시간에 잠시 떴을 때는 바로 볼 수가 있었는데 이게 민감한 거라고 생각했던지 뒤로 빼버려 가지고 지금은 들어가도 뭐 조선에서 찾기가 힘듭니다. 이걸 정확하게 눌러야 그래야 찾을 수 있는 겁니다. 빼앗은 결이니까. 뭐 조선도 애로가 있을 겁니다. 애로가 있는데 조선이 이런 사회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를 한 거니까 총통 당연히 되죠. 총통이 왜 안 되겠습니까? 제어하는 수단이 아무것도 없는데 언론도 없고 선거도 제어할 수가 없고 사법부도 제어할 수 없고 사회시민단체도 제어할 수 없고 이렇게 돼버렸는데 당연히 총통이 되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민주당이 술 접대 의혹을 제기한 지기현 판사에 대해 공수처가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판사를 수사를 하는 겁니다. 지기현 판사가 민주당 미움을 산 것은 윤 대통령을 석방했기 때문이다. 이제 이재명 허위사실 공표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까지 특검으로 수사하려고 한다. 이재명 후보는 정치 보복을 안 한다고 하더니 이번 선거는 응징이라고 한다. 아무리 정치판이지만
언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정치란 것이 언어니까. 그죠? 정치란 게 언어지 않습니까? 언어인데 응징이란 단어를 제가 접했을 때 굉장히 섬뜩했거든요. 그 언어가 그 사람의 의식을 반영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양반은 정치 보복을 되게 하겠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역시 하겠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번 선거는 응징의 날이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미국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한국 사람들은 한글이 갖고 있는 뉘앙스를 알지 않습니까? 응징 이런 표현은 잘 안 쓰지 않습니까? 그죠? 응징이라는 거. 심판의 날 뭐 이 정도 썼으면 좋겠는데 이재명 후보가 응징의 날이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건 정치 보복을 하겠죠. 응징이란 단어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의식세계의 한 단면을 반영한 그런 표현인 거죠. 법조인 한 분은 대법원장 특검 문제를 이야기하다가 이 나라에서 어떻게 해도 너무한 일들만 일어난다고 한심을 쉬었다. 이제 맛배기도 시작이 안 된 겁니다. 앞으로 더더욱 어처구니 없는 일을 만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법조인이 너무나 순진한 거죠. 법조인들이 이런 세상이 도래하는데 엄청난 기여를 한 겁니다. 그 똑똑한 대법관들 그 똑똑한 헌법 여러분들 재판관들이 대한민국이 앞으로 수십 년이 될지 수백 년이 될지 여러분들 뭡니까 터널 속을 들어가는데 큰 기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법조인 한 분은 대법원장 특검 문제를 이야기하다가 이 나라에서 어떻게 이렇게 해도 너무한 일들이 일어난다. 아주 그냥 인생 그냥 뭡니까 초짜로 산 겁니다. 안 보이는 모양입니다. 그게. 예. 권력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린 판사랑의 판결 내용을 논리적으로 비판한 것이 아니라 그 판사를 수사한들 전형적 독재행태다. 그렇게 이야기해봐야 소용이 없는 겁니다. 권력은 우리가 쥐었고 이제 권력을 빼앗길 가능성은 아주 낮으니까. 이런 일이 자유민주체제인 나라에서 공공연히 일어나고 판사 수사를 지시한 정치인이 국민 50%의 안팎을 지지를 받아 곧 대통령이 된다고 한다. 해도 너무한다는 말밖에 할 것이 없다. 이게 뼈아픈 글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조선일보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 찾기가 힘듭니다. 시작도 안 됐습니다. 대통령이 돼도 쇄세를 하겠다는 뜻이다. 트럼프가 그런 항구에 쇄세하겠냐. 뭐 안목이 넓겠습니까? 아니면 젊은 날에 뭐 어디 가서 공부를 해본 경험이 있겠습니까? 그냥 반도에 갇힌 생각으로 외교도 할 겁니다. 그죠? 안목이나 시야란 것은 하루아침에 이런 생기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서울시의 마지막 남은 그런 넓은 땅이었던 강서구 마곡 지역을 개발한 걸 보면은 갈 때마다 제가 혀를 끌끌 차거든요. 그게 돌아가신 박원순 씨가 갖고 있는 안목인 겁니다. 그 정도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견문이나 안목이나 시야라는 것은 오랜 기간처럼 축적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마곡 지역을 여러분들 개발해 놓은 걸 보면은 제 눈에는 그냥 난개발이거든요. 이게 대한민국의 여러분들 소위 운동권 출신이었던 사람들의 안목과 시야 정도인 겁니다. 그 정도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외교도 아마 나는 그렇게 될 걸로 봅니다. 아무런 견제장치가 없는 절대 권력 상태 쇄세 같은 일이 실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당연하죠. 노란봉투법인가는 노조 불법이 면책되는 노란봉투법은 기업들이 크게 우려하는데도 밀어붙인다고 한다. 하고 싶은 것대로 다 할 거니까. 지금 한국 문제의 핵심은 제어할 수 있는 세력은 이 땅에서 찾기 힘든 겁니다.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제어를 할 수 있었는데 그게 붕괴가 돼버린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겁니다.
지금은 대승이 예상되고 국회는 장악되었고 대법원과 헌재 장악도 코앞에 있고 내년 지방선거 지방권력까지 장악할 가능성이 있다. 선거를 장악했으니까 전부를 다 장악하는 거죠. 한국 사람들은 아주 뼈아픈 실책을 저지른 겁니다. 아침부터 이런 방송 들으면서 너무나 여러분들 가슴 쓸어내리는 이야기겠지만 그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클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총통이나 차르라고 불러야 될지도 모르겠다. 도저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 않았던 이 모든 기적 같은 일을 윤 부부가 만들어 주었다. 윤 부부가 만든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이 부분에선 꼬리를 내리는 거죠. 그게 이제 비극이자 희극인 겁니다. 견제할 세력이 당분간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 당분간 없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없을 겁니다. 그를 제어할 수 있는 세력은 당분간은 없을 것 같다. 이게 대단히 희망적이고 낙관적인 그런 견해입니다. 조선일보에서 주필하거나 조선일보 기자하는 것도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나는 뭐 아무리 밥벌이가 이런 목구멍에 포도청이지만 너무 힘들 것 같아요. 항상 글을 조심스럽게 써야 되니까 할 말을 할 수가 없는 사회가 돼버린 겁니다. 조선일보가 이런 상황이 지금 이 정도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이 글을 그래도 여러분들 이 글을 볼 수가 지금 없는 겁니다. 이 글을 여러분들 그냥 처음에 볼 때 여러분들 한 1시나 2시 정도 됐을 때 그때는 여러분들 보였는데 지금은 보기가 힘듭니다. 좀 글 세게 썼네. 이렇게 진짜 여러분들 글이 세게 써가지고 바깥으로 보내버린 것 같습니다. 오래 갈 겁니다. 오래. 여러분들 이렇게 오래 이제 가게 되면은 이런 것은 이제 외관상 민주주의 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 상권 분립 체제를 갖고 있지만 이런 체제를 형식적 민주주의라고 그렇게 하죠. 또 다른 말로 연성 독재 체제라고 그렇게 부르고 영어 표현으로는 soft authoritarianism 혹은 일렉토럴 선거 독재 체제 일렉토럴 authoritarianism 이렇게 표현을 쓰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앞으로 한국이 펼쳐지게 될 체제가 형식적 민주주의 체제가 되는 겁니다. 한국은 1단계가 끝난 겁니다. 연성 독재 체제가 열리는 거죠. 그래도 뭐 사람들 뭐 그냥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뭐 형식적 민주주의가 뭐 밥 먹여주냐 내 배에 이름들 그냥 밥 들어오면 땡이지 이렇게만 생각할 겁니다. 나중에 진짜 죽어봐야 죽는 줄 알겠죠. 이런 체제를 soft authoritarianism, electoral authoritarianism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체제가 열리는 겁니다. 이 체제를 뒤집을 수 있는 기간이 지난 5년간 있었던 겁니다. 5년간 전부 다 기회를 다 놓친 겁니다. 윤 대통령의 뭐 인사도 다 실패를 해가지고 다 놓친 겁니다. 형식적 민주주의 이렇게 이제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체제는 여러분들 학문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선거가 장악이 되고 언론이 장악이 되고 사법이 장악이 되고 행정 권력이 집중이 되고 시민사회가 거의 무력화되고 법과 제도가 거의 도구화되는 이런 체제를 정치학자들은 형식적 민주주의, 연성 독재 체제, 선거 독재 체제 이렇게 여러분들 규정하는 겁니다. 이 체제는 하드 토탈리테리즘하고 달리 소프트 연성 독재죠. 선거가 있지만 거의 형식적인 겁니다. 사법제도도 있지만 거의 정권이 원하는 대로 다 결론을 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변화가 여러분들 대한민국에 일어난 겁니다. 그러나 다수 국민들은 뭐 지금도 뭐죠 동서남북 구분을 못하는 겁니다. 공박사 이야기 뭐 별로 해도 뭡니까 뭐 당신이나 고민 좀 많이 하고 그냥 우리는 모르겠다 먹방이나 해외여행이나 이런 관심이 있으니까 이렇게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뭐 이게 이런 제가 만든 개념은 아니고 정치학자들이 이 현대민주주의에서 형식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게 이제 돌아가는 체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한국의 현대 민주주의 역사 전편을 통해서 가장 큰 사건이라고 지금 우리가 맡고 있는 것이. 자식들한테 참 못할 짓을 한 거죠. 미국의 선거감시단이 오는 것을 참 부끄러워해야 되는 겁니다. 선거감시단이 와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국제적으로 한국이 문제가 있다 정도는 문제를 환기시키겠지만 그 이상은 자기 나라 문제를 자기들이 해결해야지 자기들이 해결 못하고 뭐죠. 미국의 선거감시단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이 많이 오죠. 그러나 뭐 그게 실질적인 힘을 발휘할 가능성은 별로 없는 겁니다. 자, 지금 이제 이 주류 언론들이 거짓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주류 언론들이 내러티브란 것이 원래 뜻은 이야기, 서사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만들어 가지고 일론 머스크는 나치다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도널드 트럼프는 음모론자다 또라이다 이렇게 만들어가 그게 맞는 뭐죠 이야기를 계속 방송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맨정신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여러분들 살기가 힘들죠. 대한민국 공직선거 문제없다. 당신은 음모론자다. 당신은 극우다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만들어서 계속 떠들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맨정신으로 살기가 힘든 거죠. 오죽했으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여러분들 X를 그냥 인수해 버렸겠습니까? 이 반듯한 생각을 갖고 있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CNBC 여러분들 기자를 앞에 두고 말하지 않습니까? 주류 언론은 잘못된 서사를 푸시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배운 것은 주류 언론들이 사람들이 사실이 아닌 것을 믿게 만드는 데 매우 효과적인 선전 매체라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대한민국도 여러분들 그렇게 돌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다수 국민들은 가두리 양식장에 갇혀 가지고 방송이 여러분들 떠들고 하는 것만 보고 뭡니까? 그걸 보고 전부 세상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일론 머스크가 얼마나 여러분들 양식껏 이야기합니까? 레가시 미디어 주류 미디어라는 것이 항상 거짓말한다. 항상 거짓말이 아니겠죠. 그러나 많이 거짓말하는 겁니다. 특히 정치적 이해가 첨예하게 걸린 부분에 대해서는 내러티브 자신들이 설정한 의제나 목표를 두고 나머지는 다 무시하고 뭐죠. 그냥 밀어붙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프로파간다 수준이라 기존 미디어가 거짓 내러티브를 국민들에게 밀어붙입니다. 선전 매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냥 주류 언론 방송이나 신문만 보는 사람들은 그냥 페이크 리얼리티 위조된 현실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한국 방송을 많이 낮추고 독자적으로 제 칼라를 드러내기 시작하게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안 보죠. 그러면 관계없다는 겁니다. 볼 사람은 보고 안 볼 사람은 안 보고 그렇게 하는 거죠. 거짓말을 여러분들 어떻게 방송을 하는 겁니까? 사기를 어떻게 방송을 합니까? 조작을 어떻게 방송하는 겁니까? 천벌을 받을 일인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거짓말을 하니까 거짓말을 대놓고 하지 않습니까? 그냥 여러분들 신문이나 방송이 그냥 선전 매체가 돼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공직선거 문제 전혀 없다. 저 사람은 극우분자다. 저 사람은 뭡니까 음모론자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게 여러분들 거짓과 사기가 성행하면 무사하겠습니까? 나중에 나라가 골로 가겠죠. 나라가. 그래서 결국 5년간 여러분들 그렇게 프로파간다 선전 선동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이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연성 독재 체제가 열리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죠? 얼마나 여러분들 사람들한테 설득을 하려고 노력했습니까? 윤 대통령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당신 탄핵당한다. 그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한 거지 않습니까? 손흥민이가 여러분들 우승을 했다. 뭐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인 겁니까? 나라가 작살이 나게 생겼는데. 그래도 별로 관심이 없겠죠. 여기 보시면은 프로파간다 뭐 전부는 아닐 것이고, 여기 이제 한 분이 참 멋진 이야기를 하셨네요. 한 컨선드 시치즈라는 님이 주류 언론들은 진실을 생략해 버릴 뿐만 아니고 그들은 자신들이 보도해야 될 스토리에 대해서 대단히 편견에 가득 찬 굉장히 왜곡된 그런 견해를 내보낸다. 그거지 않습니까? 그죠? 왜곡된 견해를 계속 내보내지 않습니까? 국민들을 세뇌를 시키지 않습니까? 나도 그냥 세뇌대가 이런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그렇지 않게 생겼으니까. 그죠? 지금 대한민국의 이런 국민들이 이제 막 초입 단계지 않습니까? 5년간의 비겁했기 때문에 지금 치르는 비용이 이제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이 된 겁니다. 그죠? 5년간의 침묵과 비겁함에 이런 비용 청구서가 지금 날라오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앞으로 이제 얼마나 더 비용 청구서가 날라오겠습니까? 비용 청구서가 천문학적일 겁니다. 거기에 여러분들 주류 언론이 크게 기여를 한 겁니다. 주류 언론은 사실과 진실을 제거할 뿐만이 아니고 잘못된 정보를 계속 국민들의 이름 세뇌를 시킨 겁니다. 여기 이름 일론 머스크가 17세 때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떠난 겁니다. 그러면은 일론 머스크의 아버지도 이런데 별로 사이가 안 좋지만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살고 있고 17세면 고등학교를 좀 졸업하고 대학을 캐나다로 갔기 때문에 남아프리카를 잘 아는 거죠. 주류 언론들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백인 농부들에 대한 살해 사건을 다루지 않는다. 그것은 일종의 인종청소와 같은 것인데, 왜냐하면 주류 언론들이 좋아하는 것은 백인들이 흑인들을 억압하는 그런 종류의 서사 내러티브를 좋아하는 것이지, 흑인들이 백인을 괴롭히는 내러티브는 본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이야기죠. 그 이야기를 일론 머스크가 하지 않습니까? 일론 머스크가. 그런데 솔직히 한국 사람들이 똘똘하고 적응력도 좋고 하지만 좀 악질적인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북조선을 보게 되면 진짜 악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을 보시면 한국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도 어마어마한 거죠. 10몇 년 동안 이러면서 공직선거가 무너져도 고칠 생각 안 한 나라가 되어버린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좋은 의미에서는 대단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 좀 여러분들 나쁜 의미에서는 악질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북조선을 보게 되면은 앞으로 대한민국을 예상해 보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진짜 대단한 거죠. 양심이고 나발이고 없는 겁니다. 다음에 골로 갈 값에 지금은 당장 뭐죠? 자기 이익에 맞춰 전부가 다 덮는데 노력하는 겁니다. 진짜 악질적인 거죠. 미국의 여러분들 일론 머스크가 오죽 답답했으면 60조를 이름 들여가지고 트위터를 인수했겠습니까? 도저히 본인이 못 살겠으니까 그렇게 했을 겁니다. 저것들이 자, 여기 보시죠. 여기에 주류 언론들이 하는 꼬라지 보시기 바랍니다. 윤 전 대통령 아직도 부정선거 미망에서 깨어나지 못했다. 아마 대통령이 선거에 관한 영화 시사회를 가셨던 모양입니다. 이 이름들 중앙일보
중앙일보 하는 꼬라지 보시기 바랍니다. 중앙일보 사주의 아버지가 1960년 3.15 부정선거에 법무부 장관 하신 분이잖아요. 홍진기 씨가. 그죠? 악질적으로 뭡니까? 이런 종류의 내러티브를 대한민국 공직선거는 문제가 없다 계속 떠들지 않습니까? 이런 글을 어떻게 쓰는지 나 부끄러워서 5년 동안 취재 한 번 안 한 여러분들 회사들이지 않습니까? 응? 예. 대통령이 영화 여러분들 격려차 갈 수도 있는 건데 이 이제 전한길 씨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영돈 PD 고생했으니까 가서 이러면 격려할 수도 있는 거 그렇다 해야 대통령이 공식적인 입장을 이야기를 안 했으니까 이런 거를 쓰는 겁니다. 이게 레가시 미디어의 내러티브인 겁니다. 그게 대한민국이 어려워지면 언론들이 엄청난 이런 부패 때문에 어려워진 겁니다. 언론들이 없는 겁니다. 한국은. 그 영어 표현을 디스가이징이라고 합니까? 그냥 구역질이 나는 겁니다. 한국 신문을 매일 볼 때. 어마어마하게 악질적인 표현인 겁니다. 이렇게. 대통령을 죽일 놈으로 표시한 겁니다.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 논란을 주장하는 영화를 관람의 파장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부정선거 주장 영화 보고 전자기기 없이 선거를 치러야 된다 주장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덕기에서 필사적으로 좀 대를 이어서 충성을 하는 겁니다. 1960년 3.15 부정선거 당시에 내무부 장관이었던 최인규는 사형을 당했지만 중앙일보 사주의 아버지였던 홍진기 씨는 무기징역에서 이런 감형을 받아 살아남았죠. 이렇게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한 미국의 주류 언론들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종청소 문제에 대해서 보도를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이 본인들의 내러티브 서사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언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안 하냐. 본인들이 대한민국 주류 언론들이 본인들의 이익과 본인들의 내러티브를 맞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여러분들 이런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음모론자고 죽일 놈으로 여러분들 몰아붙여야 되는 겁니다. 뭐 이런 중앙일보만 그런 게 아니고 한국 주류 언론의 내러티브에는 공직선거에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 결과로 대한민국은 골로 갈 겁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로 대한민국은 골로 갈 겁니다. 제어받지 않는 권력의 폭주가 수십 년간 계속되겠죠. 나라가 살아남겠습니까? 나라가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5년간 여러분들 기회를 놓친 국민들이 받는 성적표 비용 청구수가 지금 이 정도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여기에 오늘 여러분들 이 얘기도 국민 인내 시험하는 윤석열 김건희 부부 이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왜 시사회를 갔냐. 이 영화 포스터에는 6월 3일 선거도 확신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걸 까는 겁니다. 이 주류 언론들의 내러티브 참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이기 때문에 앞에서 오늘 굉장히 그래도 좀 센 글을 쓴 조선일보의 양상훈 주필의 글 당분간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정치 세력은 등장하지 않을 것 같다. 오래 갈 겁니다. 아주 오래. 그 오래 가는 사이에 대한민국이 어마어마하게 타격을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러나 저는 어마어마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죠. 받을 것으로 보는 것은 그냥 객관적인 사실이고 소망은 이 어렵게 만든 나라가 그렇게 어려워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는 항상 소망하고 그다음에 그냥 사실하고를 제가 구분해 가지고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제 의견은 엄청나게 어려워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그러나 제 소망은 같은 동족들이
크게 어려움을 만나지 않기를 바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모든 그 중심에는 사람이 살아야 될 그런 도리, 기본, 정직함을 상실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악과 타협했기 때문에 결국 어려움을 만나는 거죠. 뭐 이제는 경로에 이미 들어섰기 때문에 이제 두고 봐야겠죠. 앞으로 어떻게 상황이 전개가 될지. 자, 여러분 이제 오늘 항상 한국 문제 보면은 제가 30대 젊은 날에는 한참 여러분 나라가 앞이 밝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만 항상 이렇게 좀 긍정적이고 낙관적이고 희망적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항상 한국 주제를 다루면은 긍정적인 낙관적인 이야기가 참 잘 안 나오죠. 그래서 좀 답답합니다. 뭐 답답하지만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미국 감시단이 오는 것은 국제사회 여론을 좀 환기를 하겠지만 한국 사람들이 스스로 해결을 못하는 문제를 미국의 감시단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너무나 큰 기대를 거칠 필요는 없고 그래도 고맙게도 구한말에는 젊은 선교사들이 왔고 그다음에 이런 젊은 청년들이 죽어줬고 미국도 여러분들 참 한국과 인연이 질기고 강한 겁니다. 그러나 한번 여러분들 정직하게 보면은 나라 세우고 80년이 됐는데 지금 가봉 공화국도 아니고 말라위도 아니고 나라를 세운 지 여러분들 뭐 80년이 됐는데 미국에서 여러분들 선거 감시단을 보낸다. 이게 말이 되냐 이야기죠. 한국 사람들아 좀 정신 좀 차려라. 자, 오늘 여러분 이제 국제 뉴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지금 관세 정책을 밀어붙여 가지고 굉장히 이제 한판 승부를 벌이고 있는데 실제로 트럼프 2기의 가장 중요한 정책이 감세 정책입니다. 세금을 깎고 성장을 촉진한다. 이게 트럼프 노믹스 트럼프 경제학의 가장